미래를 보는 장 JTB. 안녕하세요. JTB J입니다. 오늘은 일드캡이 온다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연준의 그 정책, 그리고 미국 정부의 정책, 그리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로존, 그리고 일본, 중국, 그 외 G20 국가들, 지금의 사태로 인해서 엄청난 재정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거의 역사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그 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재정 정책을 펼치고 난 다음입니다. 그 이후, 지금의 사태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그 흐름으로 가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올 텐데, 그 이유는 이렇게 막대하게 이 풀린 돈, 무엇으로 관리를 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앞선 그 제목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드캡을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정부의 막대한 적자 지출이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진행할 채권 발행도 있어요. 그리고 정부 부채에 대해서 이자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부가? 그 이자를 갚기 위한 채권 발행도 필요합니다. 근데 엄청난 재정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감당해야 될 그 이자는 아무리 제로금리라고 해도 채권 금리 자체가 마이너스로 내려가지 않는 이상 이자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이자를 내기 위한 채권 발행도 이제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 때문에 무한 양적 완화는 일단 멈출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무한 양적 완화를 멈출 수 없다라기보다는 이것도 포함이 되고 그 외에 시장에 지금 투입되고 있는 그 유동성의 그 규모들, 이런 것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줄이기 시작하면은 발작이 일어납니다. 그럼 시장이 붕괴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유동성을 공급을 해야 돼요. 근데 과연 어떤 규모가 적정 수준인가? 이거는 이제 계속 페드가 이제 찾아가야겠죠. 이거는 지금 알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의 사태가 안정되면 이 엄청나게 넘쳐나는 이 유동성은 어디로 갈 것인가? 일단 시장에서 찾아본다면 크게 우리가 시장을 주식시장, 그리고 채권시장, 그리고 금과 은시장, 그 외에 원자재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이렇게 크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반응하겠죠. 여기서 반응할 거고, 그리고 여기서도 반응할 겁니다. 이런 것들. 이게 지금 다 이번 시장이 하락할 때 다 동시에 다 쭉 하락했던 거잖아요. 요것만 빼놓고. 채권 쪽으로는 자금이 오히려 몰렸으니까.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돼버리면 채권 시장에서 수급이 하락하는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그 자금들이 다 이런 데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채권 금리는 올라가겠죠.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지금 환경에서는 기업들뿐만이 아니고 정부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미 엄청나게 돈을 끌어다 쓰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과연 정한 이 채권 금리대로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날이 올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컨트롤 하기 힘듭니다, 이거.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면 이제 죽어요, 지금은. 금리 인상은 함부로 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이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채권 시장에서도 개입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채권 시장은. 그게 바로 이제 일드캡으로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채권 금리가 상당히 예를 들어서 이건 그냥 예시입니다, 예시. 예를 들어서 10년물 채권 금리 같은 경우에 일드캡을 씌워서 얘는 0. 한 5% 이렇게 이 위로는 올라오지 마라고 이제 일드캡을 씌워버리면 이 위로는 올라오면은 이제 연준에서 무한정 매입을 해버리겠죠. 그래서 채권 금리를 떨어뜨릴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일드캡을 발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관리를 해야만 정부도 이자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외의 기업들도 이자에 대한 부분을 좀 감당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컨트롤하지 않는다, 지금 환경에서는 다 박살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어쩔 수 없이 컨트롤하는 그 단계로 넘어갈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지금 시스템 있잖아요. 이 시스템에서 과연 필요한 적정 유동성 이거는 얼만큼인가? 이것도 아마 이후에 해야 될 작업일 것 같은데 이거를 좀 더 쉽게 이제 풀어본다면 어느 정도의 규모로 무한 양적 완화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 이것도 연준이 해답을 찾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제 타 유튜버에서 오건영 팀장이라는 분이 좋은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지금 일단 이 사태를 막기 위해서 돈을 막 풀고 있어요. 막 풀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진정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어느 정도가 지금 시스템에서 적정한 유동성 공급이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유동성을 조금 더 줄여보고 그러다가 시장이 발작하면 다시 늘리고 이런 작업을 계속 하면서 이제 시장이 안정화되는 그런 단계. 그러니까 합의점을 찾는 거죠. 합의점. 내가 이만큼 유동성을 공급해 줄게. 그래서 시장에서 그 정도면 딱 괜찮아. 라는 이런 합의점을 찾는 그런 과정을 이제 겪을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이제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연준이 과연 어느 시점에 일드캡을 적용할 것인지 이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일드캡은 이건 반드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봤을 때. 그래서 이 정책이 아마 금융시장에서는 이제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대차 대조표를 잠깐만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연준의 대차 대조표인데 지금 이 각도가 급상승했었죠. 이번 사태 때문에. 그리고 아직도 지금 꺾이질 않습니다. 이게 지금 얼만큼 풀어야 되는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계속 풀고 있는 거긴 한데 4월 1일자 기준으로는 이제 5조 8천억 달러 정도 돼요. 5조 8천억 달러 되는데 이 가파르기를 보면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1차 양적 완화를 했을 때 그 당시보다 조금 더 가파릅니다. 더 가파라요. 그리고 그 규모 자체도 이 크기 있잖아요. 크기. 1차 양적 완화 때보다도 훨씬 큰 상태입니다. 지금 구조를 보면. 근데 이거는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겠죠. 그리고 이거는 무한 양적 완화 시스템을 계속 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 이렇게 계속 올라갈 겁니다. 뭐 중간에 뭐 조정은 이런 건 있겠죠. 조정은 있겠지만 계속 대차 대조표를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것 때문에 뭐 이제 많이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페드가 무작정 이렇게 막 무턱대고 늘리진 않을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장과의 그 합의점을 찾아야 된다. 어느 정도의 규모로 이제 풀어야만 지금 시스템을 유지를 하면서도 좀 방만하게 돈을 푼다라는 소리를 안 듣는 그런 수준을 이제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멈출 수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시장 중에서 뭐 주식시장은 뭐 당연한 거고 금, 은 시장 이게 지금 아마 반드시 반응은 할 거예요. 이제 달러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갔을 때 약달러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엄청난 달러를 계속 발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다 금과 은 시장으로 그대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금과 은 시장도 이후 발생되는 이 버블 시장이 끝날 때까지는 금과 은 시장도 계속 우상향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이거는 뭐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산 시장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이거를 꼭 제가 담아두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버블이 나중에 어떻게 터질지 모르겠지만 뭐 그건 신의 영역이죠. 그 이후의 사태까지 대비를 하려면 금과 은을 가지고 있을 때 실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물 같은 경우에 제가 2019년 말까지 웬만하면 그때 2019년 말까지 준비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지금도 준비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실물이 부족하죠. 지금 여기저기 다 품절 대란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실물이. 굉장히 이게 꾸준히 준비하지 않는 이상 한 번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자산도 아니고요. 그래서 점점점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느낌을 조금 받긴 하네요. 근데 종이은, 종이금, 그러니까 ETF 시장이나 선물 시장에서는 이 버블 양세가 유지될 때까지는 뭐 괜찮겠지만 그 이후에 이게 어떤 식으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종이금 시장과 실물 시장이 분리가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현상이 일부 발생했었죠. 근데 나중에 할 때는 이제 완전히 정말로 분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것까지 대비를 하시려면 그래서 실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슈퍼 목요일 4월 9일 슈퍼 목요일이 옵니다. 슈퍼 목요일이란 뜻은 이때 엄청난 많은 이슈가 한꺼번에 다 쏟아지기 때문에 제가 슈퍼 목요일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3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일단 연준의 현재 경기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정책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요 두 개를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2통화정책회의 의사록도 공개가 돼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유로존 경제 전망 발표와 이것과 더불어서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 요겁니다. 요거에 대한 그 이슈는 기사로 나온 게 있는데 잠깐 그걸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 기사 내용들은 다 하단에 원문 링크를 다 올려드릴 겁니다. EU 회원국들 코로나19 경제 구제 계획 합의 근접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기사가 한번 올라왔었는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내용만 이제 따로 스크랩을 한 겁니다. 코로나 채권으로 불리는 유로존 공동채권 발행 방안은 2010년 유로존 재정 위기를 계기로 제기된 유로본드와 유사한 구상이다. 그래서 지금 EU 회원국들이 코로나 본드라고 해서 이 채권을 발행하느냐 마느냐를 계속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발행이 되면 일단 획기적인 재정 정책이 될 수는 있을 거예요. 이건 시장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발행하는 국채를 대신해서 회원국 공동으로 발행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신용도가 낮은 회원국의 대출 비용을 줄인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부채율이 높은 남부 회원국들이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공동채권 발행을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섰지만 문제는 독일, 네덜란드 등 상대적으로 재정이 좀 여유가 있는 그런 국가들이 일단 반대는 하고 있어요. 일단 반대는 하고 있는데 아직 이 문제가 어떻게 일단락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용을 잠깐만 볼게요. 그 다음 내용을 보면은 기존의 수단과 기구에는 연대 여지가 많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같은 도구들을 충분히 활용해야 하며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데 열려 있어야 한다. 그래서 모든 가능한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회의에서 어떤 합의가 나오든 이달 말에 또 이후 정상회의가 있어요. 여기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4월달 안으로 이 유로존의 코로나 본드 이게 과연 성공이 될지 아니면 그냥 결렬이 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미 코로나 본드 발행이 논의가 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이 규모 자체가 2조 2천억 달러입니다. 엄청난 부양책이죠. 그리고 이 코로나 본드를 발행하는 이유는 이제 바로 이제 기업들에 대한 문제인데 다음 내용에다가 이제 따로 표기를 해놨습니다. 가계와 기업들의 도산을 막으려는 노력이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걸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미국이든 유로존이든 지금 코로나 본드 새로운 채권을 이제 발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건 다 재정 정책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마 4월달에 큰 이슈가 또 되지 않을까. 한마디로 뭐 계속 돈을 풀겠다 이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그리고 G24, 24개국의 화상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는데, 일단 investing.com에 나온 그 예상치는 무시를 하고, 과연 전주보다 더 늘어날 것인가, 줄어들 것인가, 일단 그렇게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펙 플러스 회의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4월 6일 날 진행이 되려고 했다가 좀 잘 안 돼서 4월 9일로 변경이 됐죠. 근데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미국입니다. 미국 참여. 지금 미국이 감산 합의에 같이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제 주장들이 공개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펙 플러스 회의에 과연 미국이 참여해서 같이 감산 합의할 것인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건 뭐 유가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 9일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이슈가 한 번에 다 쏟아지는데 대부분 이슈들이 우리가 아시아장 4월 9일 날 아시아장이 끝나고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에 다 반영이 되고 그리고 금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에 바로 반영이 되겠죠. 또는 이 내용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끝날 것이다 라고 이제 윤곽이 잡혀 있다면 목요일 날 내일 이제 옵션 만기일인데 이날 우리나라 시장에도 미리 선반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옵션 만기일이라서 이미 외국인들 포지션 때문에 이게 뭐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지 시간입니다.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 부활절 때문에 휴장이거든요. 휴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금요일 아시아장이 이번 주는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전체 시장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체크해야 될 이슈가 그 4월 9일 굉장히 많은데 이 이후로 시장이 한번 변곡점을 좀 맞이할 것 같아요. 뭐 이번 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월요일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변곡점을 좀 만들고 어느 정도 1차 상승을 마무리 짓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긴 하는데 여러분도 좀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그 중요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 정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분들은 금요일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다른 이제 구독자분들은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